환도라고 하는 경혈의 특징은 옛 문헌에 따라서 엉덩 관절면을 뒷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론 또는 궁둥신경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과 관련된 병리적 상황들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쓰임새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자침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엉덩 부위는 다른 어떤 부위와 비교해 볼 때 그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부 구조물을 자침하고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위일수록 초음파 진단 영상과 같은 각종 보조적 수단들을 활용할 때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치료적인 유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물론 우리가 임상 경험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이 이러한 영상 진단 같은 기기의 도움이 없어도 어떤 의료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충분히 적절한 시술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시술 역량을 가지는데 아쉽게도 한의사 임상 과정에서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한의대를 6년이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 시술을 하는데 또 5년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 생각보다 이게 많은 어려움들과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진단기기나 영상 장비 등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의료의 실용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찾아낼 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화두이기도 하고 뭐 교육하는 저로서도 그런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모색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XR 기반의 그러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 꿈을 현실화하려고 했던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로 내려오면 이제 넙다리와 이제 종아리 부위로 내려오는데요. 족쇄형 담경면은 가쪽면이죠. 그래서 가쪽면을 염두에 두고 경맥을 염두에 두면 지금 여기 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경은 아닙니다. 예, 담경이죠. 예, 담경면으로 해서 영역이 표시되는데 가쪽면에 가깝게 우리가 또 살피고 있는 거는 조경면 위경의 경면이죠. 물론 조경면 위경의 경면은 넙다리 앞쪽, 정강이 앞쪽 면인데 거의 골도분층을 똑같이 따르기 때문에 조경면경과 족소형 담경의 상대적인 높이나 공간적인 차이들을 해석함으로써 비슷한 경혈들의 모습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한 특징을 이제 지금부터 좀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 가쪽 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구조물을 보면 넙다리 두 갈래 그 형태인데 일단 이거는 화면으로 제가 좀 소개할게요. 예, 가쪽 면을 여러분이 놓고 이렇게 보면 넙다리 두 갈래근이 뒤쪽 넙다리 두 갈래근의 영역이 지금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에 넙다리 두 갈래근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있는 게 넙다리 네 갈래근의 가쪽 넓은 근, 바스토스 라테랄리스라고 불리는 가쪽 넓은 근 영역입니다. 그 가쪽 넓은 근 위를 덮고 있는 띠 형태의 근막이 있는데 이것이 엉덩정강 근막 띠라고 해요. 일리오티비알 밴드라고 표시를 하는데 바로 쓴 자세에서 보면 넙다리 가쪽면에 함몰되는 듯한 띠가 보이게 되는데 그 면이 지금 이 구조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족소양 담경의 넙다리 지역은 이 엉덩정강 근막띠의 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막띠가 일종의 최표면에서의 자극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근막띠 같은 경우는 너림줄 형태이기 때문에 자침을 통해서 이 근막띠 전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식의 방법이 제일 좋냐? 마사지와 추나와 같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두드림과 같은 안마와 같은 자극들, 그런 자극들이 오히려 근막뒤 자극에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자기의 이 넙다리 엉덩정강 근막뒤 영역을 손가락으로 눌러보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살짝 내리쳐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의 자극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엉덩정강 근막뒤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 넙다리 근막 긴장근과 연결이 되죠. 넙다리 근막 긴장근은 앞에서 말했던 족소양 담경의 거료혈 영역의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뒤쪽으로 이제 이제 볼기근과 같은 형태들이 이제 형태를 띠고 있게 되겠죠. 이러한 구조들을 떠올리면서 넙다리 두 갈래근 표시, 넙다리 네 갈래근의 이제 가쪽 넓은 근의 모습. 사실 앞쪽에는 넙다리 고등근, 안쪽 넓은 근 이런 형태로 이제 넙다리 네 갈래근의 형태가 있다고 이미 소개드렸고 넙다리 고등근을 기준으로 가쪽 넓은 근과 안쪽 넓은 근 각각의 영역에서 조경명경과 족태음경의 경혈들을 찾았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넙다리 지역에서의 족소양 담경 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보면은 종아리뼈의 머리까지 그러니까 정강뼈 가쪽 관절 융기와 종아리뼈 정강뼈 가쪽 관절 융기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엉덩 정강 근막대. 그래서 엉덩뼈 능선에서 정강뼈까지 이어진다 라는 뜻에서 엉덩 정강 근막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자료는 실험친구 표면 해부학에서 엉덩 정강 근막띠를 어떻게 체표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엉덩 정강 근막띠가 피부 아래에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MI가 조금 낮은 이제 마른 사람의 경우에서 엉덩 정강 근막띠가 체표면에서 촉지가 쉽고요. 이제 BMI와 같이 이제 체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엉덩 정강 근막띠를 촉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자세 있잖아요. 이런 꼬고 앉는 자세를 취하면 엉덩 정강 근막띠가 강하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넙다리 네갈래근의 가쪽 넓은 근을 압박하면서 이런 함몰 라인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미적인 표현들도 우리가 보면 미술사에서 아니면 미술학 이런 미술 관련 어떤 학문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 이 공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족소양 담경면을 표현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정강 근막띠로 인해서 생겨난 함몰 라인이 족소양 벽면이다. 그래서 이 라인 속에서 풍시혈, 중독혈, 그 다음에 스량관 혈 등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풍시혈입니다. 풍시혈은 현상학적인 측면의 경혈이 아주 강해요. 현상학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현상을 근거로 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찾아간다는 거죠. 왜 이럴 걸 현상학이라고 표현했냐고요? 골도분촌으로 따지면 사실은 가쪽에서 넙다리 큰돌기에서 아래로 30촌, 오금주름에서 위로 9촌이라고 하는 골도분촌으로 따져서 찾지만 실제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선 자세에서 어깨를 늘어뜨린 자연스러운 자세를 손바닥으로 가쪽 엉덩 정강 근막뒤에 댔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위가 풍시혈이에요. 그럼 이 풍시혈의 위치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높낮이가 계속 변해요. 사람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높낮이가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어깨 문제와도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세는 결국 뭐죠?
결국은 족쇄형 담경면의 구조적인 어떤 안정성이 특정 건강 상태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변동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참 보기에 따라서 저에게 좀 당혹스럽겠지만 풍시열은 바로 그런 특징의 활동 표지로 찾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떠한 기준이냐고요? 예, 이 부위를 촉진을 했을 때 다른 어떠한 상태보다도 더 압통감이나 아니면 병리적인 또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됐을 때가 그게 풍시열의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풍시열은 물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문질러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예민한 둔한 느낌이나 시큰거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세가 불량하거나 오래 선 자세 아니면 다리 근육의 어떤 피로도가 높아지면 이 정강근막띠가 굉장히 그 피로도에 따라서 예민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나요법에서 마사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평상시에 여기를 자극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괄사요법이라고 불러요. 괄사. 요즘 말로 말하면 때밀이요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때밀이. 예. 때를 밀 때 사실은 때를 미는 게 아니라 피부를 마찰시켜서 피부 조직을 강하게 자극시키는 법을 괄사라고 하는데 이런 괄사요법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런 근막 형태에 이루어져 있는 공간 또는 뼈가 두드러진 공간. 그러니까 자침으로 자입한다라고 하는 느낌의 자극량보다는 오히려 마사지나 괄사요법의 자극량이 더 치료적인 유효성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침을 왜 이해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우리 인체를 어떠한 공간과 부위를 자극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물리적 자극 방법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때밀이 수건 같은 걸로 경혈을 자극한다는 거는 침으로 경혈을 자극하는 거와는 다른 물리적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자극 대상도 달라지고요. 풍시열의 자극 부위는 심부인 듯 하면서도 사실 엉덩정강 근막대의 최표면이기 때문에 자침으로는 충분히 자극량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징, 어떻게 보면 자세에 따라서 경혈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명칭에 수라고 하는 말이 왜 등장했을까도 이해가 조금 더 다 되겠죠? 손을 늘어뜨렸을 때 닿는 부위라는 뜻. 다만 이제 위치의 특징은 공통점이 엉덩 정강 근막 띠의 면에 약간 뒤쪽에 오목한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 물론 겉에서는 엉덩 정강 근막 띠, 그 안쪽에는 넓은 근, 가축 넓은 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신경도 피부와 또 심부 영역을 각각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개요로 보면 중풍 7철, 각기 8철의 특징이다. 결국은 근골격 질환을 쓰는 관절 질환을 쓰는 대표적 경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린 자세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린 자세가 사람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은 중독입니다. 풍시열을 찾았으면 풍시열에서 아래로 2촌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독혈도 풍시열 때문에 위치가 변동할 수 있어요. 골도분촌으로는 5금에서 위로 7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시열과 중독혈의 사이에 한 2촌의 여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결국은 풍시열에 따라서 중독의 위치도 변동성이 생기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풍시나 중독이나 엉덩정강 근막띠 면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향의 경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중독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풍시열, 중독혈의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넙다리에 있는 족쇄형 담경의 경혈 중에 양관, 스량관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양관혈을 여러분이 똑같은 이름으로 된 경혈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겠죠? 예, 동맥에 있는 경혈입니다. 넷째 허리뼈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하는 요양관이라는 혈이었습니다. 그때도 요양관 설명하면서 수량관과 혼동돼서 주치가 이제 섞이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관의 수량관 영역을 염두에 두면 되고요. 이 영역은 엉덩정강 근막뒤 면과 옆다리 두 갈래근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사실 이 근처로 가는 게 이제 신경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넙다리 피부 신경 영역이 있고요. 또 깊은 쪽으로는 이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다. 어, 디피뷸라 너브 또는 페로니얼 너브, 종아리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지금 내용상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량관의 위치는 대략 요 부위거든요. 관절 위치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엉덩정강 근막뒤와 넙다리 두 갈래근의 사이 공간을 통해서 뒤쪽 함몰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사 경혈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이 부위는 사실은 공간의 특징에 따라서는 족태안경의 부국혈과 위양혈 라인의 면에 가깝죠. 사실은 이 면이 족태안경의 위양혈과 부국혈 라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보면 족태안경 면과 족쇄안경 면이 각각 이런 구조 안에서 사입을 할 때 깊은 부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겉에 있는 표면에서는 각각 족쇄안경 면, 족태안경 면으로 나눠지지만 깊은 면에서는 결국은 둘의 공간이 공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특징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넙다리 두 갈래근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들어가면 족태안경의 위양면이나 부국면이 되는 거고 지금 이쪽 면으로 보면 족쇄안경면으로 해서 수량관 면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만 수량관의 주치는 족쇄형 담경 면 안에서 다리 질환을 치료하는 특징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과 다리 질환. 그래서 지금 수량관 공간에 대한 지금 표시를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량관에 대한 표시도 해보고 있어요. 이 면은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엉덩정강 근막뒤와 옆다리 두 갈래근 사이의 함몰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신부 구조는 어, 이 장단지근의 가쪽 갈래가 넙다리 뼈 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지금 보일 수 있겠다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 표시된 영역은 수량관의 깊은 쪽에는 장단지근의 가쪽 갈래가 넙다리뼈의 가쪽 유관절 용기 주변에 가서 이렇게 닿는 영역을 지금 표시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관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얕은 층, 깊은 층에 따라서
해부학적 구조를 신경의 입장에서 또는 근육의 입장에서 각각 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릎 관절면으로 따라서 이제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릉천입니다. 족상 담경에서 한 중요도로 보면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되고요. 이 명칭은 동의보감에서 뭐 다른 명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개요에서도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팔회열이라고 하는 특징에서 인체 근, 그러니까 힘줄 관련 아니면 운동과 관련된 병증 모델에서의 근 질환을 포괄했을 때 근질환을 치료하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경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육부하혈 중에 쓸개 병증 모델에도 관련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경희대 한 그 대학원생과 젊은 날 같이 연구할 때 그분이 본인이 임상의셨는데 병원에서 연구할 때 어떻게 하다가 양방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수술실 연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양릉천에 자침 치료를 했더니 쓸개 담도관의 괄약근, 그러니까 오디 괄약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담도 괄약근이 이 양릉천 자극할 때 반응하는 결과를 관찰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양릉천을 자극하는 게 우리가 간담도 질환에서 특히 쓸개 담즙 배설 작용에 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부위였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이야기를 접하는 왜 육부하편로 의미가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 조인근이라고 보통 해방 용어에서는 많이 말해요. 오디 조인근. 그러한 작용에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 뭐 근질환 또는 쓸개 질환에 쓰이는 전통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범위도 쓸개와 옆구리 병증을 언급하고 있지요. 물론 한편 다리 질환의 무릎 관절염에도 쓰지만 오히려 장부의 내장 기관의 병증에 활용도 할 수 있더라.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해부학적 대상이 바로 이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관절을 이루면서 이루는 이 함몰 주변 영역에서 온종아리 신경이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먼 페로니알 너브라고 하는 피뷸라 너브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근접해서 자극하는 것이 보다 더 족수양 담경의 자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 공간적 부위에서 온종아리 신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된 영역은 정강뼈의 가쪽관절 융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영역은 종아리뼈 머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종아리뼈 머리와 정강뼈 가쪽관절 융기가 관절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죠. 여기가.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공간을 사실 아까 배웠죠. 수량관을 통해서 정강뼈에서 무릎 아래를 지나서 내려오는 신경이 온종아리 신경이라고 해서 온종아리 신경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온종아리 신경이 종아리뼈의 머리를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양릉천은 이 통과 지역의 주변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현실적으로 WHO 기준으로는 양릉천의 위치가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관절면 사이의 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종아리뼈 머리의 아래쪽이나 그 뒤쪽을 염두에 두고 자극을 해요. 이게 보다 더 실용적인 양릉천의 자극 기술이에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친구의학에 저명한 사람들은 본인만의 양릉천 기술을 이쪽 공간, 종아리뼈 머리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자극하고 있구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릉천의 아래쪽으로 담낭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의 산물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게 현대 의과학, 중의 과학을 통해서 확인이 된 새로운 경혈인데, 그러니까 신혈이라고 부르는 경의 기혈인데, 이건 역시 담낭이라고 하는 쓸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양릉천 아래쪽에 하나의 반릉점 영역들을 관찰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릉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면은 전체적으로 쓸개 질환과 관련한 반응점에 따라서 양릉천과 그 아래쪽으로 진단과 치료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난청 질환 치료하고 다리마비 치료하는 거는 아시얼적인 의미와 난청은 엄밀히 보면 족소양 담경의 경맥병후의 영역으로서의 소생병으로 취급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아리뼈 머리의 뒤쪽에 릉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릉후. 예, 이것도 경의 기혈인데 약간 신혈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종아리근을 염두에 두는 일종의 병증 모델. 종아리 쪽에 근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병증 모델에 쓰이는데 이런 병증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까 어제 시간에 대맥에서의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자세 조절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틀어졌을 때 넙다리, 무릎 관절, 발목 관절들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틀어지는 형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의 아시적인 특징으로 쓰이는 공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극의 대상은 아마도 종아리 신경 라인과 또한 종아리뼈와 관련된 종아리근을 염두에 두는 아시얼적인 어떤 임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또 이 지역은 양릉천을 중심으로 한 종아리뼈 지역에는 동시계열 중에 축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족삼리의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예. 사실은 증상을 보면 족삼리 주치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삼리의 주치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 족삼리와 같은 주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응점은 족삼리 영역이 아니라 족소양 담경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동시기혈을 통해서. 그것은 족삼리가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심부 자극에 있어서 깊은 종아리, 그러니까 깊은 종아리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족삼리 경혈에 대한 강의 자료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족삼리 경혈은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발등 동맥과 상응하는 동맥이 흘러가는 공간에 족삼리가 있다라고 찾았어요. 근데 그 부위가 오늘날 족삼리보다는 현재 측삼리 쪽에 더 가깝게 발등 동맥의 동맥과 관련된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 발등 동맥 그 동맥이 뭐냐면 정강 동맥이거든요. 근데 그 정강 동맥과 나란히 가는 구조물이 깊은 종아리 신경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이 축삼리가 가지고 있는 주치의 범위가 이 족삼리 주치와 같은 느낌을 많이 갖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변에 경의 기혈의 성격인 동시기혈로서의 의미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양릉천의 족상면과 조경면경의 족삼리의 면은 사실은 주치의 공간이 오버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요. 예, 이 오버랩적인 측면들을 이해할 때 경우에 따라서 족삼리가 족소양 담경면까지 침범해서 어떠한 반응점을 가지기도 하고 족소양 담경에는 양릉천의 주치가 조경면경의 면까지 침범해서 반응점과 치료점의 역할을 한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은 상부 위장관 병증 그렇게 볼 때 위장관과 그다음에 간담도 질환이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해석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또 한편 동시 기혈에 있어서 이 공간에 또 족천금이라고 하는 이제 족오금이랑 동시 기혈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양릉천을 비롯한 이 종아리의 가쪽 라인에 동시 기혈을 비롯한 경회 기혈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은 유독 임상적인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족삼리 아래쪽의 앞정관 영역은 족삼리, 하거, 상거, 그다음에 풍융, 조구열들이 나열되어 있는 면이라면 여기는 족쇄형 경면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또한 동시 기혈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중첩성을 가지면서 이런 걸 다 합쳐놓으면 굉장히 임상적 중요성을 가진 중요 부위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동시 기혈에서는 이 부위를 뭐 장염, 또 어깨 통증, 인후두염, 편도선염, 갑상선 비대 어떠한 특정 경맥에 국한하기보다는 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죠. 음, 동시 기혈의 문제도 여러분이 친구 의학 시간을 통해서 아마 소개를 할 텐데, 특히나 우리 한의대 친구학 교수님들이 동시 기혈 치법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양유걸이라는 사람이 결국 동시 침법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거든요. 대만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친구 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중국 책이지만 예전에 대외전대학교에서 번역판을 내서 출판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한글판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원광대 한의대 친구약 정통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비록 많이 언급하진 않지만 경혈학 총론 시간에도 언급했었던 한약 경혈학과 친구의학적 개념들, 또 여러분이 나중에 본과 2학년 2학기 때 가면 이제 친구학 총론이나 친구학 시간을 배우면 친구학 교수님들이 언급하는 많은 친구학 용어 안에 새로 접하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 개념의 시작이 다 친구경에 있어요. 근데 친구경의를 쓴 이 양요걸은 한편 동시기혈을 집대성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동시기혈은 우리나라의 특정 침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그래서 자생 한방병원의 재활 친구 영역에 또 다른 친구 치료 기술로 발전하게 된 거니까 여기서 동시 기혈을 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노출시키는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길 바래요. 사실 경일학 시간에 동시 기혈까지 제가 언급할 여력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동시 기혈이 생각보다 현대의 한의사를 통해서 많이 활용되는 임상 영역으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특히 어느 부지부식 간에 원광대 한의대 친구의학의 하나의 그 맥을 따르는 하나의 내용의 동시 기혈의 현상이 있구나. 그 과정의 신부 해부학은 사실은 종아리 면에서 이제 양릉천 이후에는 이 종아리뼈를 기준으로 사실은 가축 복사 과정 안에 존재하는 이 면인데 이 면에 분포하는 근육 구조는 종아리근이 이제 특징이죠. 종아리근을 걷어내고 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온종아리 신경이 얕은 종아리 신경과 깊은 종아리 신경으로 각각 나눠지면서 깊은 종아리 신경은 조경면 위경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얕은 종아리 신경은 족소형 담경면을 통해서 가축 복사까지 내려오고 발등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족소형 담경면이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아리 영역의 가쪽에서 볼 수 있는 면을 보다 보면 물론 뒤쪽이긴 하지만 가자미근의 일부 영역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근이 핵심이겠죠. 예, 종아리근은 족소양 경근에 해당하는 면으로서 종아리 뼈와 그 다음에 가쪽 복사 그 다음에 가쪽 발목으로 이어져서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종아리근 그리고 짧은 종아리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종아리근은
종아리뼈 머리에서부터 이어져 있다면 짧은 종아리근은 종아리뼈의 몸통까지만 올라가서 각각 이러한 발목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등 쪽에서 보면 긴 발가락 평근면이 족수양 담경면과 조경면 위경면 사이에 공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가락 평근 때문에 어떨 때는 족수양 담경처럼 어떨 때는 조경 위경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 특징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아리뼈 쪽에만 입장에서 보면 긴 엄지 평근도 일부가 종아리뼈의 안쪽 사이, 그러니까 종아리뼈와 정강뼈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족수양 담경에 있는 경혈들이 자극 과정 중에 긴 엄지 평근 쪽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침감이 엄지 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라고 이걸 해석하게 될까요? 족소양 담경과 족걸음 간경이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왜? 족걸음 간경이 엄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근육이 족걸음 간경의 느낌을 주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얕은 층, 깊은 층에 따라서 근육층으로 한번 보면서 이제 종아리 쪽에 있는 경혈들을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양교혈입니다. 다른 명칭으로 별양, 족, 료, 료라는 뜻으로 이제 동의보감에 언급이 돼 있고 골도분초원으로 보면 가쪽 복사에서 무릎 관절면까지 16촌이라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선에서 아래로 1촌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절반을 찾아서 아래로 1촌 이게 양교가 됩니다. 다만 이게 위치가 어디에? 종아리뼈 뒤쪽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종아리뼈 뒤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긴 종아리근과 가자미근 정도의 자극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엄지 굽힌근을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종아리뼈 뒤쪽에서 보면 엄지 굽힌근이 지금 요 공간 안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긴 엄지 굽힌근도 사실 족걸음면에 있어요. 긴 엄지 굽힌근도 족걸음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들 경험의 인식에서 족걸음면과 족소양 경면이 자극하면 서로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이러한 근육이 엄지 발가락 엄지와 관련된 경근의 유주 분포가 족소양 경면에 지금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이 좀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근육을 자극한다고 해서 근육의 끝쪽과 시작이 모두 감각을 느끼게 돼요? 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육의 시작과 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감각을 우리는 어느 정도 자극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양교의 독특한 병증 모델이 신지병증에 쓰인다라고 돼 있어서 이 신지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적인 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소양 담경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병증에 쓰이는 사례가 있구나. 이거는 족소양 담경의 병증 모델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신지병증을. 그러니까 이거는 양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주치 영역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외구혈입니다. 양교혈을 염두에 두고 양교혈에서 종아리뼈를 타고 종아리뼈 압축 공간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게 방금 배운 양교혈은 긴엄지 굽힌근, 외구혈은 긴엄지 평근.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의 굽힘과 펴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인 거죠. 깊은 촉에서 보면. 일단 그거 먼저 떠올리면서 양교와 외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구나 라고 일단 보고 물론 그런 과정과 별도로 여기는 얕은 종아리 신경
그다음에 피부신경에서 보면 가쪽 장단지 피부신경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주치 영역은 아시얼적인 특징도 있지만 흉엽부 질환, 그러니까 양교혈은 신지병증이라는 특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외구혈은 족소양 경면에 해당하는 흉엽부 질환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액이나 척근이라고 하는 1월이라고 하는 족소양 담경의 경면에 해당하는 부위에서의 병증이 출현했을 때 외구혈을 쓰는구나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 물론 그 과정에서 양릉천도 떠올리고 외구도 떠올리면 더 좋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공통점이 다 종아리 신경면이구나 라는 생각도 떠올려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외구혈, 양규혈과 같은 수준에서 종아리뼈의 앞쪽 모서리, 그다음 광명혈입니다. 광명혈은 어, 가쪽 복사에서 위로 5촌 네, 있습니다. 종아리뼈 앞쪽에 있어요. 종아리뼈 앞쪽이라고 하는 특징을 머리에 기울이면서 그러면 구조상으로 보면 긴 발가락 평근에 가깝고 또 긴 엄지 평근에 가깝고 또 물론 내려오면서 짧은 종아리 근 영역에도 가깝고 뭐 그렇게 여기 근육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고 신경은 일관되게 종아리 신경과 관련돼 있고 여기는 경혈의 특징, 경혈의 명칭과 관련된 주치적 성향이 강해요. 그게 뭐냐면 눈 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족쇄양의 락혈. 그 다음 내려오면 양보입니다. 양보혈은 가축 복사에서 위로 4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골도분초 외우기가 좀 혼란스러울 텐데, 어, 일단 아까 양교와 외구는 어, 가쪽에 있어서의 골도분촌의 2등분 선의 아래쪽 1촌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다시 이제 광명 찾을 때는 이제 5촌에서부터 5촌, 4촌, 3촌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광명, 양보, 그다음에 3촌에는 현종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연관을 해서 물론 대략적으로 서로 모든 주치가 공통성을 가진다는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통점은 뭐예요? 족소양 담경 면을 치료한다. 그러면 소생병에 있어서 흉엽부 질환 치료하는 거죠. 양보혈은 인후부 질환도 치료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흉엽부 질환도 치료한다라고 특징화 시켜놨습니다. 현종혈 소개하겠습니다. 족소양 담경 경혈 중에 또 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유명하게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는 경혈 중에 하나가 현종입니다. 현종의 다른 명칭 중에 대표적인 게 절골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그 골절과 관련된 특징을 언급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위가 왜 이런 골절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종아리뼈에서 골절이 제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화면에서는 좀 잘 안 보이지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뼈가 노출되어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아리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근육의 작용을 보면 어, 움직이는 어떤 우리의 동작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조직이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뼈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그
타격,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같은 충격으로부터 인체의 골격을 보호하는 구조도 있죠. 물론 뼈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구조도 있죠. 뭐 두개골 같은 경우는 우리 두개골 자체가 우리 뇌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뼈 자체가 외부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같은 강한 자극에 일종의 위험에 놓였을 때 또 근육은 또 그거를 완충해주는 이제 버퍼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뼈가 그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정강에서 보면 정강뼈 안쪽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정강뼈 앞쪽 모서리가 생각보다 근육이 없어서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근데 이 뼈는 사실 여러분이 보더라도 생각보다 두꺼워요. 예. 이 정강뼈 부러질 정도의 외부적 타격은 웬만한 뼈가 뭐 다 골절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충격일 때가 그렇죠. 근데 정강뼈에 주는 정강뼈가 견딜 수 있는 물리적 자극이 종아리뼈에 똑같이 가졌다면 종아리뼈는 견뎠을까요? 혈 보면 종아리뼈 구성을 봐도 왠지 좀 불안불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골혈 영역이 종아리뼈 골절이 제일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여기다가 왜 뼈 부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을까, 경혈명으로. 그건 옛날 상황에서 경험했었던 어떤 임상적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골절과 관련된 경혈로 안식이 되는데, 한편 이 골절과 관련된 부위의 경혈에 또 다른 명칭이 뼈의 깊은 구조물인 숫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숫자, 골숫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팔회열 중에 밑에 보면 수회, 그러니까 몸의 뼈의 깊은 영역에 해당하는 물질적 구조인 수와 관련된 인체의 질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질환에 쓰이냐면 이런 수에 관련된 병증 모델은 고질병, 그러니까 만성 소모성 질환, 그리고 뼈가 뭐 현대판으로 보면 뼈가 농담삼아 뼈가 삭는 병, 뼈가 삭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이런 어떤 일상 어중에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부위죠. 그러니까 왠지 칼슘 보충하고 싶어 하는 느낌의 병들, 칼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증 모델에 현종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연관했을까요?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의 병이 뭘까? 어, 여기 중년 여성 중에 여기는 없죠.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님, 할머니 보면 병증 모델 중에 일종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의 몸 상태가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 그런 사람일수록 외부의 약한 충격에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일종의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점으로서 이 절골이라고 한 현종혈을 찾아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병증 모델이 뭐에 가까워요? 소화기 병증 모델에 가까워요, 지금. 절골혈이 소화기 병증 모델에 가까워요. 근데 옛날은 밥이 보약이에요. 우리 할머님들 많이 그런 말 하죠. 밥이 보약이야. 얘기는 결국 한약의 원리는 비위를 가능하게 해주면 결국은 소모성 질환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소모성 질환 중에 한약적으로 쓰여진 소모성 질환의 병명 중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소갈증. 이게 초기에는 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병증이지만 이게 이제 만성 단계로 가면 혈당 조절이 떨어진 몸에서는 이제 몸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이 이제 흡수가 돼서 몸에 에너지화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환자 말기로 가면 사실은 그렇게 몸의 형색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죠? 한약에서 왜 소갈이라고 했을까? 비위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갈병의 병증 모델이 어디에서 찾아봐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삼초병증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상소, 중소, 하소. 다 처음 듣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온라인 화면이라 다 멍 때리고 있어서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본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끄덕거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있네요. 제 화면 안에 두 명이 보이네. 나머지는 여전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세월이 교수님의 말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느낌 같아서 오늘따라 기분이 좀 찹찹해지네 갑자기. 빨리 족상 담변 끝내야겠네. 배도 고프고 저 또 에너지가 떨어지네요. 당 떨어집니다. 제 에너지를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현종. 그리고 위치로 봐도 사실 현종의 위치가 어느 쪽에 가깝냐면 조경위경에 가까워요. 자침의 방향은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종아리뼈의 앞쪽 면을 따라서 이쪽 그러니까 족수양 단경면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신부 지역으로 보면 이 조경면 위경면으로 들어가요. 침이. 여기는 조경면 위경면이거든요. 신부의 구조가. 그리고 조경면 위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도 발목 관절의 위쪽에 맥이 뛰는 데가 있다. 근데 이 맥이 뭐냐면은 이 족삼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강동맥이에요. 저는 왜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수업을 빨리 못 끝낼까요? 여러분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할 바는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정강동맥입니다. 앞정강동맥. 이 동맥에 가깝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현종현 지금 위치가 여기서 위로 3촌 정도니까 이 부위거든요. 그리고 이 부위에서도 앞쪽이에요. 화면이 좀 느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따라 좀 느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축복사에서 위로 삼촌 지역인 종아리뼈의 앞쪽 모서리가 지금 현재 현종의 위치인데 그 위치에선 동맥이 없죠. 신경만 있고. 근데 옛 문헌은 동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아니 교수님 뒤쪽에도 있잖아요. 근데 뒤쪽에 있는 거는 정말 뒤쪽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촉지 안 돼요. 이 동맥은 겉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뒷정강 동맥인데 뒷정강 동맥은 족소양 단경면에서 눌러서 찾을 수 있는 혈관이 아닙니다.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생각한 동맥의 박동을 현종에서 찾았다면 사실은 앞정강 동맥을 찾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이 지금 돌아갑니다.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 앞에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인데 근데 이 면은 구조적으로 보면 족소양면이 아니라 조경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종은 족소양과 조경맥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명단경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화면에 또 좀 기다려주세요. 화면이 바뀔 겁니다. 현종의 지금 친구 대상 아래쪽에 명단경에 족삼양라 눌러보면 양맥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 이 말이 지금 현종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족삼양라 여기가 누르면 맥이 끊어지네. 이건 지금 족삼이 맥 끊어지는 거와 똑같은 관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양명경에 소속된 걸로 현종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현종의 위치는 족수양 단경면이면서 조경면 유경면에 가깝게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특징을 모두 이해할 때 왜 비위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경명 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적 활용들이 옛 문헌에서 등장했었구나. 물론 또 이렇게 여러분 연역할 수 있겠죠. 뭐 쓸개 질환과 그다음에 상부 위장관 질환을 함께 염두에 두고 치료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까 양릉천 얘기하면서 양릉천 앞쪽에 족삼리 그리고 양릉천 밑에 있는 측삼리라는 동시 기혈들 설명하면서 이 측삼리가 있는 과정에서도 위하수, 뭐 위장 질환 등에 쓰였다. 그러니까 이게 족상 담경면을 가지고 소화기 질환 쓰이는 사례들이 동시기혈에서도 존재했네 라고 얘기해 보는 거니까 현종까지 그런 맥락이 지금 내려온 거겠죠. 그러면서 현종의 특징을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해 보도록 생각해 보자. 그렇게 볼 때 종아리뼈 앞쪽으로 자침할 때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육을 두 가지 모드로 해놨어요. 종아리 뒤쪽 면, 종아리 앞쪽 면. 종아리 뒤쪽 면을 또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학생 때는 저희 은사급 교수님들이 현종혈을 종아리뼈 뒤쪽에서 치열한다라고 또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아리뼈라고 하는 구조에 중심으로 족소양 담경면이 있는데 아까 양릉천 얘기하듯이 현종혈도 종아리뼈 앞쪽을 기준으로 하는 조경면경에 가까운 치열법 아니면 아예 족소양 담경을 족태양 방광경 쪽으로 좀 치우쳐서 뒤쪽으로 치열하는 치열법이 임상가에 따라서 존재했었더라. 근데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외구와 양교의 비교예요. 외구혈, 종아리뼈 앞쪽, 양교혈, 종아리뼈 뒤쪽. 결국 그 두 가지 공간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예, 너무 많은 걸 알려줘서 머리가 멍하죠. 머리 복잡하죠. 예. 저는 이렇게 여러 개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쥐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긴 하네. 일단 그런 특징으로 녹음은 돼 있으니까 예, 제 말 중에 일부만 섭취를 하시고 언젠가 임상을 하다가 임상가에 나갔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할 때 혹시나도 제 말이 떠올랐다면 다행이고 일단 임상가에 따라서 그래서 현종의 위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더라. 그렇게 해석할수록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상적인 방향성이 많아지니까 다빈도혈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으면 사실은 다 쓰는 거야. 음,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예, 우리나라 돈하고 달러하고 가지고 어떤 게 더 쓰임새가 높나요? 예,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하고 어떤 게 더 쓰임새가 높죠? 당연히 달러죠. 왜냐하면 달러 가지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원화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받아주는데도 가끔 있어요. 한국 사람 많은 데서는. 근데 대부분 안 받아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싶어요? 원화를 갖고 싶어요? 질문하면 당연히 달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가 미국 패권주의로 넘어간 이유가 된 건데 현종을 쓰임새가 높다라고 하는 식을 그렇게 비유해 보는 거죠. 예. 이게 하나의 고착화된 특정한 목적으로만 썼다 그러면 애개개한테 조금 하나의 족소양 담경으로만 볼 텐데 지금처럼 어떤 한의사가 썼냐에 따라서 팔회열로 썼다가 중풍 칠철로나 각기 팔철처럼 근육계 질환을 썼다가 비위 질환으로 썼다가 막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쓰면 이게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자침의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야. 그냥 하나의 경혈을 쓴 게 아니라 자침 부위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아채야 돼, 그때. 동의보감에 그래서 절골혈에 이 말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만약에 동의보감 가지고 이해했던 사람은 제가 이 말을 안 해줬다면 왜 족사 절골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예. 친구 경험방 여기도 절골혈이 두 개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못 잡는 일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선시대에 이런 혼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골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 잘못 치료한다. 어, 그래서 허임 선생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아 그렇군요 라고 끄덕거리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얘기인즉은 저는 처음에는 이 현종의 동맥이 뛰는 게 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것이 관찰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았고, 더욱이 압정강 동맥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현종이 조경면 유경면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생각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가지고 정확히 현종의 위치와 관련된 동맥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왼쪽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고, 수업을 모르는 학생한테는 이런 문제를 내면 이제 헤매겠죠.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혈관을 지칭하셨던 거지? 예,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평가받을 족소형 담경의 문제 은행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예, 제가 낼까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이 쪽집게처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구허혈입니다. 구허혈의 위치는 오늘따라 화면 전환이 매우 느려지네요. 이게 지금 뭐 학교의 문제일까요? 줌 서버의 문제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점점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이 줌을 활용한 수업이 점점 늘면서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나가는 트래픽이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구어열입니다. 각속 복사라고 하는 기준을 하면 항상 윤기점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십자선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윤기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기점을 골두분천의 기준섬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윤기에서 대략 어, 5시 방향, 4시 방향쯤에 함몰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구어라고 하는 공간이 돼요. 지금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점은 빨간 십자선을 기준으로 4시에 5시 방향 영역이겠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아래쪽 하단에 해박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위가 이제 족쇄형 담경의 원혈인데 실제 해부학적 구조로 보면 뭐 빈 공간에 가까워요. 오히려 여기는 어떠한 특징이 해부학 제 병증으로 갔냐면 발목을 제일 잘 삐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발목을 많이 뼈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족쇄형 담경의 구어 지역이 가장 많이 삐끗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삐끗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 종아리뼈라고 하는 피뷸라 가쪽 복사와 그 다음에 뒤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발 뒤꿈치뼈,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을 이루는 목말뼈, 탈로스라는 목말뼈 등등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정강뼈와 힘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구조한 발목 관절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하는 발목 염좌가 다빈도로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 다빈도 지역이다 생각하면서 구호열을 보시고, 다만 옛 문헌에서부터 현대 한의학에서 주된 치료 영역은 족소형 담경의 공간적 분포를 원위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써서 혀부 질환, 뭐 연액 첩근, 일월혈을 염두에 두는 옆구리 질환, 그다음에 눈 질환, 그러니까 광명혈도 눈 질환에 쓰인 것처럼 구혈도 눈 질환의 일종의 표현 어떠한 증상적인 모습을 좀 완화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쓰여 왔습니다.
근데 이 근처가 어떠한 영역으로 자극이 될까 생각해 보면 얕은 종아리 신경 영역이다 생각하면서 구어혈을 살펴보고 여기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해부학 구조를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화면이 전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그냥 저도 답답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족소양 담경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느린 환경을 이제 버텨주길 바라고요. 참여할 과정들은 나중에 또 실습 시간, 또 실습 영상물을 통해서 이런 구조들과 관련해서 판물점을 찾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목혈 소개할 것인데요. 두이목이라는 경혈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이마, 그러니까 눈동자 위에 이마 부위, 이마, 앞머리카락 경계면에서 두이목이 있었죠. 신정과 두유라고 하는 앞머리카락 경계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경혈을 기준으로 그 중간선에 두이목이라는 경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두이목과 조기목은 사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치적인 특징이 혼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두이목의 그런 혼재적 영역의 주치적 속성은 머리 질환에 쓰여왔다. 어쨌든 두 이목으로 머리 질환을 두 이목은 ICL로 머리 질환을 쓸 수 있는데 종이부비 머리 질환 두통이나 두훈 어지럼증 등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 두 이목과의 관련성으로 혼용이 되면서 잘못 쓸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도 임상적 실천 경험에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두부 질환의 원위치열로 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명확한 거는 흉엽부 질환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엽부 질환에 쓰이는 거는 족소양 담경에 있는 하지 부위의 경혈들은 원위치열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명확하게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반복되는 거니까 최소한 머리 질환에 쓰일 때 두이목을 쓸까, 조기붐을 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뭐 부수적으로 남겨놓더라도 흉엽부 질환으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족소양 담경면을 활용해서 증상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기무배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팔맥규혈 중에 대맥의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대맥의 병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하지질환,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하지질환을 쓰는 거다 라는 측면으로 조기무을 강조를 하길 바래요. 참고로 이제 종이붓을 쓸 때 족이묵과 헷갈릴 수 있는 경혈이 이 다음에 배울 G5회입니다. G5회와 헷갈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 칠 이 공간 안에 G5회와 두이묵이 있는데 족이묵은 발허리뼈의 이 두 줄에 여기 몸통 쪽 관절면이고 G5회는 발가락 발허리 관절의 이쪽에 가깝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이 발가락 평근 힘줄이 이렇게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전환이 또 늦어지니까 잠깐 멈출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다섯 번째 발가락 평근 힘줄의 라인을 지금 빨갛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 그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쪽을 이묵, 아래쪽을 지오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지오해와 이묵은 이 다섯 번째 발가락 평근 힘줄을 경계로 위아래다. 예, 느낌이 그래요. 저 이거 판문점 같아요. 예, 판문점의 북측 쪽 지역과 남쪽 쪽 지역이 있다. 예, 휴전선. 예,
이런 상상력을 부과해서 지호에 이목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건데 그런 특징으로의 사진 하나가 보일 겁니다. 예,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다름이 이 힘줄 하나를 통해서 위아래로 구분되듯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음 슬라이드 그림에서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몇 개 경일 안 남아서 이 교시는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슬라이드가 늦어져서 빨리 못 끝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왼쪽 그림에 힘줄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그 다섯 번째, 네 번째 발허리뼈를 기준으로 지금 이무혈과 지오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한데 이렇게 구분을 영역을 한 거에는 이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하는 평근 힘줄로 경계를 나눠서 이 경혈을 나누고 있더라. 그래서 지오회 여기에 병증 모델도 목질, 국부병증 이렇게 써놨죠. 예, 이목 이야기하면서 목질, 머리 질환 이렇게 좀 연상을 해보길 바래요. 그 다음에 협계열로 가겠습니다. 협계혈, 예, 발허리 발가락 관절면에서 몸통 먼 쪽, 보통은 발삭, 발삭이라고 하죠. 웹. 예. 예, 웹 그러면 갑자기 그 영화 중에 어, 아무튼 물고기와 사랑하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워터프루브였나요? 뭐였나요? 혹시 몇 년 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그 물고기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다루는 그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데요. 예, 거기 보면 그 인간에게 물갈퀴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물갈퀴 같은 웹 영역이죠. 여기가 발삭. 물고기 같았으면 여기에 지느러미가 이렇게 자랐다. 물갈퀴가 있다라는 뜻으로 용어가 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은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영역에 있는 경혈이 팔사열이 있었어요. 팔풍열, 팔사열,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에 팔풍, 팔사열 얘기를 수소양 3초경 설명할 때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혈들이 하나의 경의 기혈로서 집단화되면서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그 영역의 독특한 영역들은 다 경혈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있는 게 협계, 여기에 있는 경혈이 어, 내정혈, 예, 조경매 유경의 내정혈, 여기 있는 게 나중에 배울 이제 행간혈, 족골원 강경, 이제 하나 남았네요. 내일쯤에 족골원 강경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틈 사이를 경혈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디에 썼냐고요? 예, 머리, 이비인후과 이렇게 협계열을 썼다. 라는 취지로 협계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족소양 담경의 경혈로 족규음입니다. 예, 두 규음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예, 귓바퀴 뒤쪽에 두 규음이 있었죠. 뒤통수 쪽 영역으로. 물론 귀와 관련한 영역으로서 해석하라고 했고 축두부라고 해서 이제 두부 지역의 머리 질환, 귀 질환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귀 질환에 쓰일까라고 하는 거는 얘 병증 모델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위치열로 두규음과 이게 같은 속성으로서 혼재되면서 그 귀질환까지 활용하는 걸로 학습해 온 거 아닐까. 가끔 이런 생각하면 예, 기계적 학습 결과로 만들지 않았던 걸 만든 거 아닌가? 예, 요즘 우리가 말하는 러싱머니, 예, 옛날 문헌도
불가피하게 이 경열이 헷갈리면서 임상적 경험이 실천이 쌓이면서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됐네? 라고 하는 머신러닝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네. 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 알파고,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세돌보다 더 바둑을 잘 두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보면 경열도 결국은 이런 동일한 경열들이 잘못 이해가 되면서 그곳을 잘못 학습했지만 결국 그 잘못된 학습이 어떤 근거화되는 상황으로도 퍼진 현상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되게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어,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임상 실천에서 경험에서 골라내야 되겠죠.